며느리가 된 첫날, 시어머니는 우리 집안은 어른들이 식사를 마친 후에야 네가 먹을 수 있다는 규칙을 세웠다. 나는 미소 지으며 동의했다. 다음 날, 나는 저녁을 짓지 않았고 시어머니를 충격에 빠뜨린 한마디를 던졌다. 신혼 첫날 밤의 열정과 포옹이 채 식기도 전에 나의 시어머니 박정희 여사께서는 차갑게 우스꽝스러운 가문의 규칙이 적힌 족보를 침대 위에 던졌다. 이 집안의 며느리는 자신의 낮은 위치를 알아야 한다. 상을 차릴 때 너는 어른들이 식사를 마칠 때까지 서서 지켜봐야 하고 그 후에 상을 치우고 남은 음식을 먹도록 허락받는다. 남편은 힘없이 고개를 숙였고 시어머니는 승리에 찬 표정으로 나의 절망의 첫 눈물을 기다렸다. 하지만 그들은 틀렸다. 나는 울지 않았다. 나는 즉시 미소 지으며 동의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박씨 집안 전체는 공포에 휩싸였다. 대기업 재무팀장으로 일하는 며느리가 절대적인 복종을 반격의 무기로 사용했을 때 그 대가는 굶주린 배에서 나는 소리뿐만 아니라 낡은 권위주의 제국의 붕괴이기도 했다. 결혼식 축배 소리가 막 잦아들고 서울의 유서 깊은 성북동 아파트에는 여전히 값비싼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나 이지은, 대기업 재무팀장으로 건조한 숫자에 익숙한 여자. 방금 박민준의 아내라는 신분으로 박씨 집안의 문턱을 공식적으로 넘었다. 결혼식은 성대하게 치러졌다. 하객들은 민준이 이렇게 아름답고 똑똑하며 수완 좋은 아내를 맞이했다고 입을 모아 칭찬했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뿌리 깊은 서울 토박이 집안의 며느리로서 그들의 복잡한 예절 속에서 장밋빛 인생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우리의 침실은 세련되게 꾸며져 있었다. 붉은색 침구, 자수가 놓인 베개. 민준이 내 손을 잡았다. 그의 눈에는 하객들과의 긴 하루 끝에 피로가 서려 있었지만 여전히 다정함이 빛나고 있었다. 그는 이제부터 이곳이 우리의 보금자리이며 언제나 나를 지키고 사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의 손의 온기가 채 전해지기도 전에 문에서 마른 노크 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리고 나의 시어머니 박정희 여사께서 들어왔다. 그녀는 여전히 결혼식에서 입었던 우아한 검붉은 벨벳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화장도 꼼꼼했지만 그녀의 날카로운 눈은 엄격함, 아니 권위적임을 감출 수 없었다. 그녀의 손에는 결혼 선물도 돈 봉투도 아닌 낡고 해진 검은 가죽 표지의 족보가 들려 있었다. 박정희 여사께서는 화장대 옆나무 의자에 천천히 앉으며 우리에게 앉으라는 손짓을 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모든 단어는 모처럼 박혔다. 이제 너희는 공식적으로 부부다. 박씨 가문은 예로부터 전통으로 유명하다. 우리 집안은 위계 질서가 뚜렷하다. 지은아, 너는 이 집의 며느리로 들어왔다. 우리는 이제 한 가족이지만 너는 이 집안의 규율을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이 족보에는 우리 가문의 모든 며느리가 외워야 할 규칙들이 적혀 있다. 나는 민준을 쳐다보았고 그가 순종적인 표정으로 살짝 고개를 숙이는 것을 보았다. 나는 최대한 공손한 표정을 지으며 살짝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네, 어머님. 저는 이곳이 처음이라 익숙하지 않습니다.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가르쳐 주십시오. 모범적인 딸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요. 박정희 여사께서는 누렇게 변한 페이지를 넘기며 평탄하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다. 거기에는 모든 것이 있었다. 기상과 걸음걸이부터 거실 청소, 집을 드나들 때 인사하는 방법까지. 들으면서 나는 속으로 이 정도는 보수적인 가정에서 흔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녀가 마지막 장에 이르렀을 때 방 안의 공기는 마치 얼어붙는 것 같았다. 박정희 여사께서는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각 단어에 힘을 주어 말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엄격한 우리 가문의 규칙, 일상적인 식사와 연애에 관한 것이다. 너는 새 며느리다. 집안에서 너의 지위는 가장 낮다. 따라서 어른들이 식사할 때 한 상에 앉는 것은 절대 금지된다.
너는 나와 내 남편이 식사를 마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상을 깨끗이 치우고 그때서야 남은 것을 먹도록 허락된다. 이것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인내와 존경을 배우는 방법이다. 민주는 몸을 떨었다. 그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어머니,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런 규칙이 있습니까? 지은이는 하루 종일 사무실에서 힘들게 일하고 집에 와서 그렇게 기다리는 것은 학대입니다. 박정희 여사께서는 아들을 향해 눈을 번뜩였다. 너는 입 다물어라. 이것은 가문의 법도이지 흥정하는 시장이 아니다. 내가 내 할머니 댁에 시집 왔을 때 나도 굶주리며 온 가족이 식사를 마칠 때까지 밤늦게까지 기다렸다. 그렇게 해야만 권위를 지키고 내 자리를 깨달을 수 있었다. 지은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나는 족보를 보고 그리고 시어머니의 승리에 찬 얼굴을 보았다. 재무팀장으로서 나는 재무보고서의 가장 복잡한 상황들을 해결하는 데 익숙했다. 그리고 나는 즉시 이것이 권력 싸움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만약 내가 지금 울거나 항의하기 시작하면 나는 뻔뻔한 며느리가 되어 그녀에게 오랫동안 괴롭힘을 당할 빌미를 줄 것이다. 하지만 내가 동의한다면 나만의 무기를 갖게 될 것이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내 얼굴은 놀랍도록 차분한 표정을 띄었고 나는 살짝 고개를 숙였다. 네, 어머님. 어머님의 말씀은 지혜롭고 공정합니다. 저를 위해 좋은 뜻으로 진정한 한국 여성의 인내심을 길러주시려는 것을 압니다. 저는 어머님의 가풍을 절대적으로 엄격하게 지킬 것을 맹세합니다. 내일부터 어머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박정희 여사께서는 나의 빠른 순종에 약간 당황한 듯 보였다. 그녀는 조용히 헛기침을 하고 족보를 닫고 일어섰다. 그래, 네가 그걸 이해한다니 다행이구나. 그럼 쉬어라. 내일 아침 식사는 육시다. 명심해라. 문이 닫히자마자 민주는 황급히 내 어깨를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죄책감으로 가득했다. 지은아, 미안해.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하실 줄은 몰랐어. 내가 어머니와 이야기해 볼게. 이렇게 굴욕을 당하게 할 수는 없어. 나는 다정하게 남편의 손을 토닥였다. 내 눈에는 지성의 불꽃이 반짝였다. 걱정 마. 나만의 계획이 있어. 나는 회계사잖아. 수입과 지출을 맞추고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방법을 알아.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하게도 이 규칙이 얼마나 흥미로워질지 보게 될 거야. 신혼 첫날 밤 나는 민준의 품에 안겨 있었지만 내 머릿속은 이미 계획을 그리고 있었다. 시어머니가 방금 내 목에 채운 바로 그 족쇄를 이용해 그녀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을 계획. 내일의 새벽은 현대 여성의 통찰력이 낡은 편견과 가장 부드러운 방식으로 충돌하는 새로운 길의 시작이 될 것이다. 알람 시계 소리가 정확히 아침 5시 30분에 울렸다. 나는 일어나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서울의 아침 냉기를 느꼈다. 습관처럼 나는 단정한 비즈니스 정장을 차려입고 가볍지만 흠잡을 데 없는 화장을 했다. 순종적인 새 며느리처럼 부엌으로 내려가 냄비를 덜그럭거리는 대신 나는 거울 앞에 조용히 앉아 눈썹을 다듬고 가벼운 향수를 한 방울 뿌렸다. 정확히 6시에 나는 거실로 내려갔다. 박정희 여사께서는 이미 식탁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분명히 초조함이 서려 있었다. 민준도 일어나 있었다. 그는 어색하게 진한 차를 끓이려고 애쓰고 있었다. 나를 보자 그는 황급히 불렀다. 지은아, 부엌에 가서 아침 식사 준비 좀 해. 어머니가 기다리셔. 박정희 여사께서는 헛기침을 하고 시계를 본 다음 나를 시험하는 듯한 눈으로 쳐다보았다. 새 며느리가 이 시간에야 내려오다니. 어서 부엌에 가서 죽을 끓이든 뭐든 빨리 해서 우리가 먹고 네 일터에 갈 수 있게 해라. 나는 계단 마마지막 칸에 서서 사랑스럽게 미소 지었지만 내 발은 부엌 쪽으로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가슴에 팔짱을 꼈다. 내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맑게 울렸다. 네, 어머님.
어제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위가 가장 낮아서 어른들께서 식사를 마치시기 전에는 식탁이나 음식에 손을 대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 제가 부엌에 가서 요리를 하고 그릇을 놓는다면 제가 어머님과 민준 씨의 음식에 당신들이 드시기 전에 우연히 닿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큰 불경이 될 것입니다. 저는 어머님의 명령을 어길 수 없습니다. 박정희 여사께서는 얼어붙었다. 그녀의 손에 있던 포크가 살짝 떨렸다.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고 물었다. 그럼 너는 나와 내 남편을 굶길 셈이냐? 나는 즉시 그 꿀 같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닙니다. 저는 단지 제 의무를 다할 뿐입니다. 어른들의 음식에 손을 댈 수 없으니 저는 어머님과 민준 씨를 위해 요리할 수 없습니다. 저는 당신들이 카페에서 식사를 하시거나 직접 무언가를 준비하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식탁이 깨끗해지고 부엌이 비었을 때 저는 감히 들어가서 제 몫을 준비하겠습니다. 민주는 멍하니 서 있었다. 찻잔이 손에서 거의 떨어질 뻔했다. 그는 나를 보고 어머니를 보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박정희 여사께서는 분노로 얼굴이 시뻘개졌다. 그녀는 쾅 소리를 내며 테이블을 쳤다. 네가 집안일을 피하려고 핑계를 대는구나. 나는 나중에 먹으라고 했지. 요리하지 말라고는 안 했다. 나는 얼음장 같은 침착함을 유지하며 천천히 설명했다. 어머님께서 읽어주신 가풍에는 제가 어른들이 식사하는 동안 식탁에 앉으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리는 음식 맛을 봐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예법을 어기게 됩니다. 제가 요리를 하면 소금 간을 봐야 하고 음식을 접시에 담아야 합니다. 그러면 제가 당신들보다 먼저 먹거나 동시에 먹게 됩니다. 저는 새며느리입니다. 우리 가족의 전통을 지켜야 합니다. 친척들이 저를 보고 당신들의 음식에 당신들보다 먼저 손을 대는 자기 분수를 모르는 며느리라고 말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말을 하고 나는 시계를 보고 태연하게 가방을 들었다. 자, 저는 출근해야겠습니다. 어머님, 민준 씨, 편히 계세요. 식사하시면 그릇은 그냥 두세요. 저녁에 와서 치우고 제 몫을 먹겠습니다.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나는 박정희 여사께서 극도의 충격에 빠진 채로 두고 떠났다. 나는 등 뒤에서 그녀의 거친 숨소리와 민준의 부름을 들었다. 하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현관문을 나서자 이상한 안도감을 느꼈다. 나는 결코 무례하게 굴고 싶지 않았지만 처음부터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지 않으면 무의미한 복종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을 알고 있었다. 사무실에서 나는 비싼 아침 식사, 신선한 크루아상과 뜨거운 카푸치노를 주문했다. 에어컨이 설치된 시원한 사무실에 앉아 나는 천천히 음식을 즐겼다. 이는 박정희 여사의 변덕에 따라 부엌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식은 죽 찌꺼기를 먹어야 할 전망과는 크게 달랐다.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다. 평생을 자신의 전능함과 숭배라는 환상 속에서 살아온 박정희 여사 같은 여자는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한 가지를 잊었다. 규칙은 그녀 자신이 세웠고 나는 그저 그것을 최대한 기계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일 뿐이라는 것을. 회계에서는 잘못된 숫자 하나가 전체 균형을 무너뜨린다. 그리고 이 가족의 삶에서 나는 이 바보 같은 가풍을 수행하는데 단 하나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결혼 후 둘째 날, 성북동 아파트는 섬뜩한 침묵에 잠겼다. 보통 전통적인 가정에서는 이 시간에 칼소리, 물 흐르는 소리, 그리고 맛있는 양파 볶는 냄새가 나야 했다. 하지만 오늘 박씨 집안의 부엌은 차갑고 텅 비어 있었다. 나는 제 시간에 일어나 천천히 아침 스킨케어 루틴을 마쳤다. 거울을 보니 내 얼굴은 빛났고 걱정의 기색은 한 점도 없었다. 아래층으로 내려가니 박정희 여사께서 보였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신문을 들고 있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부엌에 고정되어 있었다. 민주는 불안한 얼굴로 옆에 앉아 계속해서 계단을 쳐다보았다.
나를 보자 박정희 여사께서는 짜증을 참지 못하고 쏘아붙였다. 자, 지은아, 오늘도 가족을 굶길 셈이냐. 어제는 결혼식 후에 피곤해서 그랬다고 눈 감아줬지만 오늘도 낮은 신분, 그릇의 신성함에 대한 코미디를 계속할 거냐. 나는 태연하게 다가가 가장 공손한 태도로 그녀에게 절을 했다. 네, 어머님, 어제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저는 코미디를 하는 것이 아니라 딸의 의무를 엄격하게 이행하는 것입니다. 어젯밤 잠도 안 자고 어머님께서 주신 가풍을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12페이지의 며느리는 어른들의 식사의 청결을 지켜야 한다고 명확히 적혀 있습니다. 저는 제가 아침에 일어나 샤워도 하지 않고 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신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냄비와 프라이팬에 손을 대면 당신들의 음식을 더럽히게 됩니다. 제 신분은 낮습니다. 저는 민준 씨와 당신께서 식사를 마칠 때까지 공손히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부엌에 들어가 제 자신을 돌보겠습니다. 박정희 여사께서는 신문을 테이블에 던지고 벌떡 일어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해. 그럼 내가 이 늙은 나이에 부엌에 내려가서 네가 나중에 먹을 음식을 준비하길 바라는 거냐? 나는 마치 재무보고서를 읽는 것처럼 부드럽고 고른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닙니다. 저는 결코 어머님께 저를 위해 요리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어머님과 민준 씨는 직접 자신들을 위해 준비하시거나 민준 씨에게 길모퉁이 빵집에 다녀오라고 부탁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나중에 먹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중에 먹으니 누군가 저를 돌봐줄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스스로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민준이 일어나 내 손을 잡고 애원하며 말했다. 지은아, 그만해. 어머니는 연세가 있으셔. 조금 양보해 줄 수 없니? 그냥 아침 식사 준비하는 거잖아. 별거 아니야. 나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한 눈빛을 보냈다. 민준 씨, 나에게 어머니께 양보하라고 하지만 나는 이미 어머니 말씀을 듣고 있잖아. 나중에 먹으라는 규칙을 정한 것은 바로 어머니야. 만약 내가 지금 요리를 하러 가면 소금 간을 봐야 해. 그러면 내가 어머니보다 먼저 먹게 되는 거야. 네가 내가 시어머니를 무시하고 그녀가 포크를 들기 전에 음식을 맛보는 며느리가 되길 바라는 거야? 내 감정을 이해해야 해. 나는 너희 집안의 가풍에 따라 이상적인 며느리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 박정희 여사께서는 너무 화가 나서 말을 잃었다. 그녀의 얼굴은 시뻘개졌다. 그녀는 자신의 무기를 사용하여 이렇게 가볍지만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는 상대를 만난 적이 없었다. 그녀는 민준에게 돌아섰다. 그만 그녀와 말하지 마. 얼마나 버티는지 보자. 가서 카페에서 팬케이크나 먹자. 이 집에서 그녀 없이 굶어 죽지는 않을 거야. 박정희 여사께서는 소리를 내며 구두를 신고 민준을 문으로 끌고 갔다. 나는 거실에 서서 그들이 무거운 철문 뒤로 사라질 때까지 그들을 바라보았고 속으로 미소 지었다. 나는 부엌으로 들어가 시어머니의 접시 하나 건드리지 않고 냉장고를 열어 전날 사둔 오트밀 우유 한 팩을 꺼내 내 집에서 가져온 내 컵에 따랐다. 나는 부드러운 소파에 앉아 우유를 마시며 일담한 책을 마저 읽었다. 이 고요함은 아름다웠다. 부엌의 매캐한 연기 속에서 숨막힐 필요가 없었다. 양파가 고르지 않게 썰렸고 국이 싱겁다는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었다. 나는 박정희 여사께서 나를 위해 만든 바로 그 감옥 안에서 자유를 만끽했다. 이 전쟁에서는 먼저 화를 내는 사람이 진다는 것을 알았다. 박정희 여사께서는 지금 격분해 있지만 나에게는 인내심이 넘쳐난다. 나는 그녀에게 존경이란 터무니없는 강요된 규칙이 아니라 상호 이해와 평등 위에 세워진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그녀가 내가 최하층이길 원한다면 나는 그녀가 나의 이 최하층을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최하층이 될 것이다. 그날 저녁 나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퇴근했다. 문턱을 넘자마자 짙고 음산한 분위기를 느꼈다.
부엌에서는 인스턴트 라면의 역한 냄새가 풍겨왔다. 나의 낮 동안의 파업 이후 시어머니와 남편은 배를 채우기 위해 가장 빠른 방법을 선택한 것 같았다. 박정희 여사께서는 식탁에 앉아 있었고 그녀 앞에는 물이 다 끓어버려 불어터진 라면 한 그릇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나를 불타는 듯한 시선으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갈라졌다. 자, 지은아, 너 정말 대단하구나. 하루 종일 사라져서 시어머니를 집에서 값싼 라면이나 먹게 만들다니. 양심이 조금이라도 남았니? 아내로서, 며느리로서의 도리는 어디 갔니? 나는 가방을 내려놓고 천천히 하이힐을 벗고 테이블로 다가갔다. 나는 두려움도 뉘우침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내 얼굴은 극도의 걱정을 표현했다. 어머님, 왜 이런 화학 제품을 드시고 계세요? 민준 씨는 어디 있어요? 어떻게 어머님을 이렇게 끔찍한 상황에 내버려 둘 수 있죠? 저는 그가 어머님을 좋은 식당에 모시고 가거나 맛있는 것을 배달시켜 드릴 줄 알았어요. 박정희 여사께서는 손으로 테이블을 쳤다. 민준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마라. 그는 늦게 퇴근했고 나는 너무 피곤해서 어디도 가고 싶지 않았다. 너는 며느리다. 저녁을 준비하는 것은 네 의무다. 어른들의 그릇에 손대지 말라는 그 말은 뭐였니? 늙은 사람을 괴롭히기 위한 내 게으름의 핑계일 뿐이잖아. 그렇지? 나는 조용히 한숨을 쉬고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물론 그녀의 테이블에서 명확히 규정된 거리를 두고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목소리를 낮추고 마음의 고통으로 가득 찬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너무 불공평해요. 저는 결코 게으르지 않아요. 저도 하루 종일 회사에서 힘들게 일하지만 항상 어머님의 가르침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어요. 아랫사람은 어른들이 식사를 마칠 때까지 식탁에 손을 대면 안 된다. 만약 제가 부엌에 가서 요리를 하고 음식을 담다가 우연히 어머님의 몫에 닿는다면 저는 불경죄를 저지르게 될 것입니다. 당신께서 식사를 마칠 때까지 기다리고 모든 것을 치우고 그 후에야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어머님. 식사 다 마치셨나요? 식사를 하셨고 테이블이 깨끗이 닦였다면 저는 감히 부엌에 가서 저를 위해 요리하겠습니다. 박정희 여사께서는 말문이 막혔다. 그녀는 계속해서 욕을 하고 싶었지만 자신이 만든 논리적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그럼 가서 요리해. 내가 널 위해 요리하는 걸 금지하지는 않았잖아. 나는 단호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안 됩니다, 어머님. 모든 것에는 순서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제가 당신을 위해 요리를 한다면 저는 재료와 접촉하고 맛을 보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면 저는 당신들의 규칙에 따라 권리 없이 어른들의 식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만약 제가 그렇게 하고 나중에 당신께서 제가 예의를 지키지 않고 부엌에서 당신과 동등하게 서려고 하는 무례한 며느리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부끄러워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저는 차라리 굶고 당신께서 저를 게으르다고 부르시는 편이 낫습니다. 박씨 가문의 조상들의 규율을 존중하지 않는 무식한 막되먹은 여자로 알려지는 것보다 말입니다. 나의 말은 박정희 여사에게 얼음물 한 바가지처럼 작용했다. 그녀는 몇 초간 입을 벌린 채 얼어붙었지만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며느리의 의무에 대한 그녀의 주장은 이제 나에 의해 뒤집혀 그녀 자신이 나에게서 서비스를 받는 것을 막는 장벽으로 변해버렸다. 그때 민준이 들어왔다. 긴장을 느끼자 그는 우리를 말리려고 달려들었다. 어머니, 지은아, 그만 싸우지 마세요. 제가 가서 우리 모두를 위해 포장 음식을 사올게요. 나는 남편에게 미소 지었다. 당신과 어머니를 위해서만 사오세요. 저는 이미 따로 배달을 시켰어요. 곧 도착할 거예요. 저는 당신과 어머니가 식사를 마친 후에 부엌 구석에 앉아서 먹을게요. 규율에 따라 엄격하게 저는 어른들의 호화로운 식사를 방해할 수 없어요. 이 말을 하고 나는 일어나 위층으로 올라갔다.
박정희 여사께서는 식어버린 라면과 함께 점점 커지는 쓰라린 패배감을 느끼며 그곳에 앉아 있었다. 나는 오늘 그녀가 잠들지 못할 것을 알았다.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권력이 그녀 자신의 편안함을 벼삼에는 족쇄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녀의 순종적인 며느리는 열쇠를 쥐고 있지만 그녀의 규율을 지키느라 너무 바빠서 자물쇠를 열기를 단호히 거부하는 사람이었다. 셋째 날 아침, 집안의 상황은 박정희 여사에게 나아지지 않았다. 아마도 밤새 고민한 끝에 그녀는 강하게 나가면 내가 물러설 것이라고 결정한 것 같았다. 그녀는 아주 일찍 일어나 일부러 부엌에서 시끄럽게 그릇 소리를 내며 나를 깨우려 했고, 내가 긴장이나 두려움에 아래층으로 달려와 용서를 빌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나는 바위처럼 평온했다. 나는 정확히 6시에 일어나 평소보다 더 예쁘게 화장을 했다. 거실로 내려가자 박정희 여사께서 식탁에 앉아 길거리 가판대에서 산차갑고 마른 빵 한 접시를 놓고 있는 것을 보았다. 민주는 침울한 얼굴로 옆에 앉아 포크로 빵을 쑤시고 있었다. 나를 보자 박정희 여사께서는 턱을 치켜들었다. 자, 봐라. 집이 시장통이 되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따로따로 제대로 된 점심도 저녁도 없. 이제 만족하니? 나는 겁먹은 표정으로 다가갔다. 어머나, 어머님, 왜 이런 가게빵을 드셔야 해요? 민준 씨, 왜 일찍 일어나서 어머니께 죽을 끓여드리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연세가 있으세요. 이런 길거리 음식은 배탈이 날 수 있어요. 민주는 한숨을 쉬었다. 나는 요리할 줄 몰라, 지은아. 그리고 너는 요리를 안 하고 어머니는 부엌에 들어가기를 거부하셔.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내 목소리는 후회로 가득했지만 면도 날처럼 날카로웠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기꺼이 요리해드리고 싶지만 두려워요. 어머님의 규율이 죽도록 무서워요. 제 신분이 가장 낮고 마지막에 먹어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많이 생각했어요. 만약 제가 국 한 솥을 끓이면 당신이 먼저 드시고 제가 나중에 먹겠죠. 그러면 국물은 줄어들고 고기는 더 이상 신선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당신의 상에서 남은 음식을 먹거나 당신이 저와 같은 솥에서 먹게 만드는 셈이 되죠. 이것은 극도의 불경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의 위엄을 지키기 위해 더 이상 당신과 같은 그릇에서 요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박정희 여사께서는 테이블을 쳤다. 그 비꼬는 말투 그만둬. 내 바보 같은 논리로 이 가정을 파괴하려는 거냐. 나는 그녀를 보았고 내 시선은 완전히 진심이었다. 저는 비꼬는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자리를 알라고 하셨죠? 저는 알았어요. 제 자리는 당신의 식탁에 손대지 않는 것이니 저는 이것을 완벽하게 수행할 거예요. 이제부터 저는 제 식사를 스스로 챙길 것이고 당신과 민준 씨는 원하는 대로 하세요. 대신 당신은 항상 깨끗하고 축복받은 식탁을 갖게 될 것이고 이 낮은 신분의 며느리는 더 이상 당신을 괴롭히지 않을 거예요. 그때 문에서 초인종이 울렸다. 나는 가서 문을 열었다. 배달원이 군침 도는 냄새가 나는 음식 봉지를 건네주었다. 나는 그것을 가져와 부엌 조리대에 놓았다. 물론 박정희 여사님의 식탁에서 떨어진 별도의 조리대에 마늘 버터를 곁들인 뜨거운 스테이크와 갓 구운 바게트의 향기가 방 전체를 가득 채우며 시어머니의 식탁에 놓인 차가운 빵 냄새를 압도했다. 박정희 여사께서는 내 봉지를 보고 그리고 자신의 빵을 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와 아마도 질투로 창백해졌다. 그녀는 규율을 이용해 내가 남은 음식을 먹게 하려 했지만 나는 그것을 이용해 그녀보다 더 호화롭게 식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천천히 용기를 열고 칼과 포크를 꺼내 부엌 조리대에서 바로 맛있게 먹기 시작했다. 나는 그녀나 민준을 초대하지 않았다. 아주 간단한 이유 때문이었다. 나는 감히 어머니와 남편에게 낮은 신분의 사람이 먹는 음식을 먹으라고 초대할 수 없었다.
어머니의 수명을 단축시킬까 두려웠다. 민주는 나를 보았다. 그의 눈에는 명백한 절망감이 서려 있었지만 동시에 어떤 존경심도 있었다. 그리고 박정희 여사께서는 앉아 있었고 그녀의 입에 있던 빵 조각은 갑자기 쓰게 느껴졌다. 그녀는 자신의 권위가 며느리의 무서운 순종에 의해 파괴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이 싸움에서 나는 단 한 번의 모욕도 무례한 제스처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녀가 나에게 강요한 것만을 사용했다. 그리고 나는 이것이 그녀가 배워야 할 첫 번째 교훈이라는 것을 알았다. 존경은 사랑 위에 세워져야지 고대의 도그마 위에 세워져서는 안 된다. 나는 그녀가 자신의 규율이 그녀를 진정으로 행복한 가정으로부터 분리시키는 벽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순종적일 것이다. 천천히 드세요, 어머님. 나는 육즙이 풍부한 고기 한 조각을 즐기며 외쳤다. 당신께서 식사를 마치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릇을 치워드릴게요. 저는 좋은 며느리니까요. 걱정 마세요. 박정희 여사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일어나 먹다 남은 빵을 던지고 곧장 자기 방으로 가서 쾅 소리를 내며 문을 닫았다. 나와 민주는 서로를 쳐다보았다. 그는 살짝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나는 이 심리전에서 또 다른 라운드를 이겼다는 것을 알았다. 3일간의 긴장된 대치 끝에 성북동 아파트의 공기는 납처럼 무거워졌다. 민주는 본래 부드러운 성격의 남자로 심지어 조금 우유부단했다. 어릴 때부터 박정희 여사의 거대한 그늘 아래서 살았기 때문이다. 그는 가부장제를 숭배하는 어머니와 학대를 참지 않으려는 통찰력 있는 아내 사이에 끼어 있었다. 그날 저녁 내가 방에 앉아 재무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을 때 민준이 초췌한 얼굴로 들어왔다. 그의 눈은 잠을 못 자서 곱했다. 그는 내 옆에 앉아 내 손을 잡고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의 목소리는 애원으로 가득했다. 지은아, 어머니가 신혼 첫날 밤에 그 규율을 들이밀며 선을 넘었다는 거 알아. 하지만 봐, 우리 집은 더 이상 집 같지 않아. 어머니는 늙으셨고 성격도 고집스러워. 너는 며느리잖아. 한 걸음만 양보해줘. 그러면 너는 아무것도 잃지 않을 거야. 나는 서류 더미를 내려놓고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기 위해 돌아섰다. 내 시선에는 분노가 없었고 오직 차가운 냉철함만이 있었다. 나는 그에게 물었다. 양보하라고 정확히 어떻게? 내가 어머니께 반대하는 말을 한 적이 있니? 내가 그녀의 규율에서 단 하나의 규칙이라도 어긴 적이 있니? 민주는 머뭇거렸다. 손을 비비며 그는 말했다. 형식적으로는 그녀가 말한 대로 하고 있지만 너무 극단적으로 하고 있어. 어머니는 나중에 먹으라고 하셨지. 모두를 위해 요리하지 말라고는 안 하셨어. 너는 평소처럼 요리를 하고 어머니가 식사를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내가 먹으면 됐을 거야. 그렇게 하면 평화도 유지되고 며느리의 의무도 다하는 거잖아. 나는 내가 남편으로 선택한 남자에 대한 실망이 엿보이는 쓴웃음을 지었다. 민준 씨,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구나. 만약 내가 부엌에 가서 요리를 한다면 나는 양념을 맛보고 음식을 접시에 담아야 해. 그러면 어머니는 다시 내가 어른들보다 먼저 음식에 손대는 뻔뻔한 며느리라고 하실 거야. 너는 이해하지 못해. 어머니는 내가 그냥 요리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야. 그녀는 내가 복종하고 이 집에서 하녀의 지위를 받아들이기를 원하셔. 나는 그녀가 원했던 대로 정확하게 하고 있어. 그녀의 법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를 그녀가 보게 하려고 나에게 양보하라고 하지 마. 나는 물러설 만큼 잘못한 것이 없어. 민주는 인내심을 잃기 시작했다. 그는 일어나 방안을 서성였다. 하지만 어머니를 봐. 인스턴트 라면과 길거리 음식을 드셔야 해. 이미 위가 아프셔. 너는 수백 명을 관리하는 재무팀장인데 왜 집에서는 아늑함을 지키기 위해 조금 더 외교적일 수 없니? 나는 두 불 사이에 끼어 있어 너무 지쳤어. 나는 일어나 그에게 다가가 그의 셔츠 칼라를 바로잡아 주었다.
내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강철보다 단단했다. 네가 지친 것은 진실을 직시하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이야. 그리고 진실은 내 어머니가 며느리를 학대하기 위해 과거의 야만적인 잔재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너는 내 아내가 너의 마음의 평화를 위해 이 학대를 받아들이기를 원해. 민준 씨, 나는 너를 사랑해서 이 집에 왔어. 하지만 19세기의 사상의 노예가 되기 위해 고용된 것은 아니야. 나는 내 어머니의 규칙을 엄격하게 지키고 있어. 무엇 때문에 나를 비난하는 거야? 만약 네가 어머니를 그렇게 안타깝게 생각한다면 왜 네가 직접 부엌에 가서 그녀를 위해 저녁을 준비하지 않니? 아니면 너도 부엌일은 여자의 일이고 낮은 신분의 여자는 굴욕을 견뎌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민주는 말문이 막혔다. 그는 나를 낯선 사람처럼 쳐다보았다. 아마 그는 그렇게 섬세하고 부드러운 외모의 여자가 그렇게 철저한 논리와 불굴의 의지를 가질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는 나에게 반박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나의 모든 말은 박정희 여사께서 직접 쓴 바로 그 규율에 근거했기 때문이다. 그는 힘없이 손을 내리고 말없이 방을 나갔다. 그의 축 처진 등을 보며 나는 그가 조금 안쓰러웠지만 약해질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만약 내가 오늘 타협한다면 나는 평생을 내 집에서 고개를 숙이고 다닐 것이다. 이 싸움은 단지 내 위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정 내 여성의 인간 존엄성과 평등을 위한 것이기도 했다. 다음 날 저녁, 수출입 회사에서의 긴장된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나는 호화로운 저녁 식사로 나 자신을 대접하기로 결심했다. 나는 슈퍼마켓에 들러 신선한 대게, 다리, 버터, 마늘, 그리고 화이트 와인 한 병을 샀다. 집에 돌아오니 박정희 여사께서와 민준이 식탁에 앉아 있었고 그 위에는 마른 메밀 한 접시와 값싼 데운 돈가스만 놓여 있었다. 나는 정중하게 인사하고 천천히 부엌으로 들어갔다. 규율에 따라 엄격하게 나는 서서 기다렸다. 나는 냉장고에 등을 기대고 그들이 먹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박정희 여사께서는 씹으면서 나를 곁눈질했고 그리고 시위하듯 돈가스 한 조각을 집어들고 쩝쩝거리며 말했다. 역시 집에서 만든 돈가스가 최고지. 살만 찌는 그런 부르주아적인 진미와는 달라. 나는 미소 지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준과 박정희 여사께서 포크를 내려놓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는 행동을 시작했다. 나는 박정희 여사께서 식탁에서 일어나 거실로 가서 드라마를 보기 위해 텔레비전을 켤 때까지 기다렸다. 그때서야 나는 준비를 시작했다. 나는 공동 식기를 사용하지 않고 나 자신을 위해 특별히 구입한 개인 식기 세트를 꺼냈다. 버터에 볶은 마늘 냄새가 즉시 아파트 전체에 퍼져 거실 문을 뚫고 2층까지 올라갔다. 마늘 소스를 곁들인 게살의 매혹적인 향기가 한때 음침했던 아파트의 분위기를 되살렸다. 나는 거실의 텔레비전 소리가 작아지고 대신 박정희 여사님의 끊임없는 헛기침 소리가 들리는 것을 들었다. 나는 천천히 빛나는 붉은 게 다리를 접시에 담았다. 나는 시어머니가 방금 앉았던 주 식탁에 앉지 않고 부엌의 바 카운터에 바로 자리를 잡았다. 달콤하고 탄력 있는 게살과 기름진 버터, 마늘 향이 어우러져 진정한 즐거움을 선사했다. 박정희 여사께서는 참지 못했다. 그녀는 부엌으로 들어와 손을 허리에 얹고 서서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지은아, 이게 무슨 예의냐? 이렇게 비싼 음식을 사서 혼자 먹다니. 양심에 찔리지도 않니? 집에 늙은 시어머니와 남편이 있는데 예의상 한 조각도 권하지 않다니. 나는 포크를 내려놓고 냅킨으로 입을 닫고 최대한 순진한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네, 어머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잖아요. 아랫사람은 어른들의 음식에 손대면 안 되고 그들과 한 상에 앉을 권리가 없다고요. 제 음식은 제 돈으로 산 것입니다. 저는 신분이 낮은 사람입니다. 제가 어떻게 감히 어머님께 이게를 권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들은 어른이시니 평범한 메밀을 드십니다.
이것은 당신의 고상한 보수적인 정신에 완전히 부합합니다. 만약 제가 당신께 이 기름진 음식을 대접하고 당신의 혈압이 오르거나 배탈이 난다면 제가 어떻게 그 죄를 씻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로지 위계 질서를 지키고 당신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박정희 여사께서는 말문이 막혔다. 그녀의 눈은 반쯤 먹은 개를 떼지 못했다. 사실 그녀는 맛있는 음식을 좋아했지만 그녀의 자존심과 그녀가 세운 규칙이 스스로 즐거움으로 가는 길을 막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나를 가리켰다. 너는 이기주의자야. 내 아들의 돈을 써서 혼자 호화롭게 살다니. 나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어머님, 이것은 제 재무팀장 월급입니다. 제가 여기에 온 날부터 저는 민준 씨의 돈을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제가 당신의 규칙에 따라 따로 식사하기 때문에 당신께서 제가 가게 예산을 낭비한다고 걱정하지 않도록 재정을 명확히 분리해야 합니다. 저는 제 것을 먹고 당신은 당신의 것을 드십니다. 이것은 완전히 공평하지 않습니까, 어머님? 박정희 여사께서는 분노하여 돌아서서 위층으로 올라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나무 계단을 무겁게 쿵쿵 울렸다. 나는 개가 담긴 접시를 보고 그리고 말없이 고개를 숙인 채 앉아있는 민준이 있는 거실 쪽을 보았다. 음식은 맛있었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나는 영원히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지만 만약 박정희 여사께서 변하지 않는다면 나는 오랫동안 외로운 미식가로 살아야 할 것이다. 일요일 아침 햇살이 성북동의 나뭇잎 사이로 비치기 시작했을 때 박정희 여사께서는 총공세를 펼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나와 민준을 거실로 불렀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그 낡은 규율이 적힌 족보가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오늘 분노로 불타고 있었다. 얇은 입술은 일직선으로 굳게 닫혀 있었다. 그녀는 힘껏 족보를 나무 테이블에 내리쳤다. 날카로운 소리가 조용한 방에 울려 퍼졌다. 내가 너희 둘을 부른 것은 모든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다. 지은아, 너는 이 집에서 며느리로 산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내가 하는 짓은 내 인내심의 한계를 넘었다. 너는 가풍을 핑계 삼아 시어머니를 조롱하고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 봐라, 내가 온 이후로 이 부엌에서 한 번이라도 불이 켜진 적이 있느냐? 너는 이 집을 호텔처럼 여기고 나가고 들어오고 자신을 위해 호화로운 음식을 주문하고 가족을 무시한다. 너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나는 모범적인 침착함을 유지하며 등을 곧게 펴고 손을 무릎 위에 놓고 앉아 있었다. 어머님, 저는 항상 어머님께서 신혼 첫날 밤에 가르쳐 주신 것을 듣고 정확하게 따르고 있습니다. 나중에 먹으라고 하셔서 저는 나중에 먹습니다. 어른들이 식사를 마칠 때까지 식탁에 손대지 말라고 하셔서 저는 절대적으로 당신을 모욕할 수 없습니다. 제가 새 며느리로서 가장 낮은 신분이라고 하셔서 저는 한 번도 당신과 동등하게 앉으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그렇게 화를 내시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박정희 여사께서는 소리쳤다. 내 그럴듯한 말로 나를 속이려 들지 마라. 내가 의미한 것은 내가 우리를 위해 저녁을 준비하고 우리가 먹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남은 것을 먹으라는 것이었지 우리를 굶기고 너 자신은 혼자 진미를 사 먹으라는 것이 아니었다. 너는 며느리다. 너는 먼저 시어머니와 남편을 돌봐야 하고 그 후에야 너 자신을 돌봐야 한다. 나는 마음의 고통으로 가득 찬 얼굴로 살짝 한숨을 쉬었다. 어머님, 당신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아랫사람은 어른들의 음식에 손을 댈 수 없다고요. 만약 제가 저녁을 준비하면 맛을 봐야 하고 그러면 제가 당신보다 먼저 먹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음식을 준비하고 우연히 당신의 그릇에 닿는다면 그것은 불경죄가 될 것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고 규칙을 어기지 않고 당신의 신성함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각자가 자신을 돌보는 것입니다. 당신께서 저에게 따로 식사하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어떻게 감히 당신과 함께 진미를 먹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당신을 무한히 존경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박정희 여사께서는 이 성을 잃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나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나가,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박씨 가문에는 궤변을 써서 시어머니를 억압하는 그런 못된 며느리는 필요 없어. 민주는 당황하여 그들을 말리려고 벌떡 일어섰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지은이는 단지 어머니가 원했던 대로 하는 거잖아요. 왜 바로 쫓아내세요? 우리 다 같이 이야기해요. 나는 일어섰고 조금의 두려움이나 당황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차분하게 박정희 여사님을 쳐다보았다. 만약 제가 떠나기를 원하시면 저는 지금 바로 떠나겠습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당신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이 규율을 도입하셨습니까? 아니면 며느리를 위한 감옥을 만들기 위해서입니까? 만약 당신에게 굴욕을 묵묵히 견디는 무료 하녀가 필요하다면 당신은 잘못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에게 어른을 존경하지만 자신의 존엄성을 가진 며느리가 필요하다면 당신의 규율을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짐을 싸러 가도 될까요? 나는 돌아서서 걸어갔다. 마음은 가벼웠다.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민준의 우유부단함과 박정희 여사님의 독재가 이 집을 숨막히게 만들었다. 만약 내가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떠나야 한다면 나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나는 박정희 여사님께서 나를 그렇게 쉽게 놓아주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왜냐하면 그녀에게는 아직 그녀가 예측하지 못한 규모의 또 다른 재정적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여행 가방에 짐을 싸고 있을 때 민준이 방으로 뛰어들어왔다. 그는 뒤에서 나를 껴안고 애원하며 말했다. 지은아, 가지마. 어머니는 그냥 화가 나서 하신 말씀이야. 제발 머물러줘. 내가 어머니와 이야기할게. 나는 그의 손을 치우고 그에게 돌아섰다. 민준 씨, 문제는 떠나느냐, 머무느냐가 아니야. 평등의 문제야. 너도 보잖아. 어머니는 나를 훈련시켜야 할 외계 생물처럼 대하셔.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어. 좋아, 너를 위해 한 번 더 머물게. 하지만 오늘부터는 모든 것이 달라질 거야. 나는 아래층으로 내려가 보니 박정희 여사께서 거실에 멍하니 앉아 계셨다. 나는 여행 가방을 들고 가지 않았고 대신 작은 종이 한 장을 손에 들고 있었다. 나는 그녀 맞은편에 앉았다. 재무팀장의 전문적인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어머님, 곰곰이 생각해 본 결과 각자의 견해가 다른 상태에서 함께 사는 것은 너무 비싸고 지치는 일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제가 따로 식사하고 공동 부엌을 사용하여 당신을 모시는 것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달부터는 가족의 재정 참여 시스템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락을 구합니다. 박정희 여사께서는 나에게 의심스러운 시선을 보냈다. 무슨 꿍꿍이야. 나는 천천히 설명했다. 예전에 민준 씨는 우리가 매달 당신께 생활비로 50만 원을 드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집에서 식사하지 않고 당신과 공동 식료품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금액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모든 것을 꼼꼼하게 계산했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전기, 수도, 인터넷 요금에 대한 제 몫만 지불할 것입니다. 이는 계량기에 따라 정확히 월 5만 원입니다. 나머지 돈은 제가 집 밖에서 식사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남겨두겠습니다. 민준 씨는 자신의 몫을, 당신은 당신의 몫을 지불합니다. 이것은 공정하고 당신께서 정하신 분리 식사의 정신에 완전히 부합합니다. 이 말을 듣고 박정희 여사님의 얼굴색이 변했다. 그녀는 적은 연금을 받고 있었고 집의 모든 비용은 지금까지 민준의 월급과 이제는 나의 기여금으로 충당되었다. 매달 이렇게 큰 금액을 잃는 것은 그녀에게 큰 타격이었다. 그녀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너는 너무 쪼잔해. 공과금만 내다니. 이 집을 관리하는 내 수고는 어쩌고? 나는 미소 지었다.
어머님, 당신은 당신 자신과 민준 씨를 위해 집을 관리하십니다. 저는 감히 당신을 귀찮게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제 음식을 직접 사고, 제 그릇을 제 세제로 닦고, 제 방을 직접 청소합니다. 저는 5만 원이 제가 사용하는 것을 충분히 충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신께서 제게 제 자리를 알라고 가르쳐 주셨으니 저는 민준 씨와 저의 미래를 돌보기 위해 제 지갑을 지켜야 합니다. 박정희 여사께서는 아들이 무언가 말해주기를 바라며 민준을 분노에 찬 눈으로 쳐다보았지만 민준은 그저 고개를 숙였다. 그는 만약 나에게 더 많은 돈을 내라고 강요하면 내가 즉시 이사할 것을 이해했다. 박정희 여사님의 분노는 이제 재정적 불안감에 의해 밀려났다. 그녀는 자신의 권위가 텅 빈 지갑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내가 테이블 위에 놓은 5만 원을 아무 말 없이 언짢은 기색으로 받았다. 나는 그녀의 가장 약한 부분, 즉 탐욕과 계산적인 면에 강력한 타격을 가했다는 것을 알았다. 평등한 삶은 논리뿐만 아니라 경제적 독립도 필요하다. 그리고 나 재무팀장은 숫자의 세계에서 결코 적자를 내지 않을 것이다. 며느리를 굴복시키기 위해 3일 동안 인스턴트 라면과 길거리 음식으로 버틴 끝에 원래 위험이 있던 박정희 여사께서는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만성질환이 악화되어 그녀는 오후 내내 배를 잡고 고통의 얼굴을 찡그렸다. 민주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했고 나 외에는 그녀를 돌볼 사람이 없었다. 수요일, 나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나는 박정희 여사께서 부엌에서 외롭게 서성이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감자를 깎으려고 했지만 손이 떨리고 얼굴은 창백했다. 나를 보자 그녀는 평소의 거만한 태도를 잃고 그저 힐끗 쳐다보고는 다시 냄비 위로 몸을 굽혔다. 나는 천천히 부엌으로 들어가 물 한 잔을 따르고 문틀에 기대어 그녀를 쳐다보았다. 나는 말을 시작했다. 내 목소리에는 매우 재치 있는 걱정이 담겨 있었다. 어머님, 왜 부엌에 나오셨어요? 위험이 악화되셨잖아요. 왜 쉬지 않으세요? 박정희 여사께서는 힘겹게 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약했다. 요리하지 않으면 우리가 뭘 먹겠니? 민준이는 오늘 늦게 올 거야. 굶길 수는 없잖아. 너에 대해서는 말도 안 해. 감히 너를 귀찮게 할 수 없지. 나는 가까이 다가가 그녀가 깎고 있는 감자를 보았다. 어머님, 잘못 깎고 계세요. 눈은 더 깊게 파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배가 더 아플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 말을 하고 나는 옆에 서서 감자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지만 돕기 위해 절대 손대지 않았다. 나는 내 말을 굳게 지켰다. 아랫사람은 어른들의 음식에 손대지 않는다. 나는 그녀를 칭찬했다. 어머님, 정말 살림을 잘하시네요. 이 연세의 아들을 위해 직접 저녁을 준비하시다니. 민준 씨는 정말 운이 좋네요. 저는 당신을 큰 존경심으로 바라봅니다. 만약 제가 부엌에 들어가면 제 서투름으로 모든 것을 망칠 뿐이고 만약 당신의 식사를 망치면 그것은 큰 죄가 될 것입니다. 박정희 여사께서는 나를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끔찍한 피로와 자존심의 껍질 아래 숨겨진 애원과 비슷한 무언가가 읽혔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은아, 혹시 오늘 저녁 준비하는 것 좀 도와줄 수 있니? 너무 피곤해서 다리에 힘이 없어. 나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지만 절대적으로 단호했다. 어머님 정말 도와드리고 싶어요. 정말로요. 하지만 너무 두려워요. 가풍을 기억하시죠? 만약 제가 지금 당신의 냄비에 손을 댄다면 내일 당신은 회복하시고 다시 제가 위계 질서를 어겼다고 당신의 약점을 이용해 부엌을 장악했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저는 나중에 당신이 제 무례한 행동 때문에 속상해 하시는 것보다 오늘 당신이 조금 더 수고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힘내세요. 어머님, 거의 다 끝났어요. 이 말을 하고 나는 천천히 위층으로 샤워를 하러 올라갔다.
박정희 여사님을 차가운 부엌 한가운데 홀로 서 있게 남겨두고 나는 내가 잔인하게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 잔인함은 박정희 여사님께서 지지의 가치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했다. 예전에 그녀는 며느리가 요리하는 것이 의무이며 며느리에게 자신을 섬기게 하는 것이 그녀 쪽에 큰 은혜라고 생각했다. 이제 그녀는 누군가에게서 평등을 빼앗으면 자신도 도움을 받을 권리를 잃게 된다는 것을 이해해야 했다. 그날 저녁 민준이 집에 돌아왔을 때 그는 소파에 기진맥진하게 누워있는 어머니와 부엌의 난장판을 보았다. 그는 황급히 방으로 달려가 나를 꾸짖었다. 지은아, 어머니가 아픈 걸 보고도 왜 도와주지 않았어? 너는 모든 선을 넘고 있어. 나는 차분하게 남편을 쳐다보았다. 나는 저녁 내내 어머니 옆에 서서 격려하고 조언을 해드렸어. 네가 말하는 도움이 뭐야? 어머니의 음식에 손대고 규율 위반으로 꾸지람을 듣는 것? 나는 너희 가족의 예절을 엄격하게 지키고 있어. 만약 내가 어머니를 그렇게 안타깝게 생각한다면 내일부터는 일찍 퇴근해서 그녀를 위해 요리해. 내 어머니가 내게 그녀의 음식에 손대는 것을 금지했을 때 모든 것을 내 머리에 떠넘기지 마. 민주는 침묵했다. 그는 이 가족의 모든 규칙이 그것을 만든 사람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나는 단 하나의 실수도 없이 규율을 수행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순종적인 며느리로 남아 있었다. 차가운 전쟁의 긴 날들 끝에 성북동 아파트에는 갑자기 새로운 생명의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것은 가족의 따뜻함이 아니라 박정희 여사의 새로운 계략의 시작이었다. 토요일 아침 내가 창가에서 천천히 차를 마시고 있을 때 박정희 여사께서는 놀랍도록 위험 있는 걸음으로 거실로 나왔다. 그녀는 크림색 실크 정장을 입고 있었고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는데 나는 그것이 어떤 의도를 숨기고 있다고 확신했다. 그녀는 고풍스러운 의자에 앉아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리며 엄숙하게 선언했다. 지은아, 너는 이 집에 산 지 꽤 되었구나. 곧 이번 달 15일은 민준이 할아버지의 기일이다. 이것은 박씨 가문 전체에게 1년 중 가장 중요한 제삿날이다. 매년 내가 모든 것을 혼자 준비했지만 올해는 네가 새 며느리가 생겼으니 네가 제사 음식 준비를 맡아서 친척들이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살림을 잘하는지 보게 하고 싶다. 나는 찻잔을 내려놓고 속으로 모든 것을 계산했다. 오늘이 8일이니 딱 일주일 남았다. 나는 정중하게 미소 지었다. 네, 어머님, 기일은 매우 중요하죠. 며느리로서 저는 분명히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 제가 우리 가풍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잊으셨군요. 제 신분은 낮습니다. 만약 제가 제사상 준비를 맡아서 제사 음식과 어른 친척들의 식기에 손을 댄다면 저는 삼촌들과 고모들께서 저를 위계질서를 모른다고 비난하실까 두렵습니다. 당신은 가문의 큰 며느리이십니다. 당신의 권위는 매우 큽니다. 제가 어떻게 감히 당신의 길을 가로막을 수 있겠습니까? 박정희 여사께서는 손을 내저었다. 그녀의 눈에는 계산적인 빛이 번뜩였다. 그건 걱정하지 마라. 기일은 특별한 경우다. 내가 너에게 부엌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완전한 권한을 주겠다. 남편과 내가 너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내 요리 솜씨를 보여줘라. 너는 재무팀장이니 계산을 잘하잖아. 음식 몇 상 차리는 것은 너에게 어려운 일이 아닐 거라고 확신한다. 이것은 또한 최근에 있었던 모든 문제에 대한 내 죄를 씻을 기회이기도 하다. 너는 내 말을 이해하지. 나는 그녀를 너무 잘 이해했다. 박정희 여사께서는 친척들의 의견을 이용해 나를 궁지로 몰아넣고 시중 들게 하려 했다. 만약 내가 모든 것을 잘 해내면 그녀는 공을 가로챌 것이다. 며느리를 잘 가르쳤다고. 만약 내가 음식을 잘 못하거나 거절하면 그녀는 나를 게으르고 뻔뻔한 여자라고 온 가문 앞에서 망신줄 구실을 갖게 될 것이다. 나는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당신께서 저에게 이것을 맡기셨으니 동의합니다. 우리 가족이 오랫동안 기억할 만한 제삿날을 준비하겠습니다. 어머님, 쉬시고 모든 영예를 안고 손님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세요. 옆에 서 있던 민주는 나의 동의에 기뻐했다. 그는 이것이 화해의 신호라고 생각했다. 식탁에서의 분열의 끝. 그는 서둘러 덧붙였다. 고맙다. 네가 동의해줘서 마음의 돌을 내려놓은 것 같아. 살 것이 있으면 말해, 내가 도와줄게. 나는 남편을 더욱 수수께끼 같은 미소로 쳐다보았다. 걱정 마. 나는 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공손한 며느리의 지위에 맞게 무엇을 해야 할지 스스로 알고 있어. 다음 주 내내 나는 평소처럼 출근했다. 일찍 나가고 늦게 돌아왔다. 박정희 여사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식료품을 주문하지도 않고 고기를 사지도 않고 떡을 주문하지도 않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매일 저녁 내가 돌아올 때마다 그녀는 계단 옆에 서서 물었다. 지은아, 제사 준비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니? 좋은 정육점 주소를 알려줄까? 나는 항상 태연하게 대답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님. 모든 것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저는 회계사잖아요. 모든 것이 명확한 일정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 제삿날에 당신은 아무것도 잊히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실 나는 단 한 가지 음식도 주문하지 않았고 고기나 밀가루 한 그램도 사지 않았다. 14일 저녁에 내가 집에 가져온 유일한 것은 밝은 노란색 국화 한 바구니와 큰 밀랍초 2개뿐이었다. 나는 엄숙하게 그것들을 할아버지의 사진 앞에 놓았다. 박정희 여사께서는 부엌에 들어가 텅 빈 냉장고와 양념 냄새도 요리 흔적도 없는 완벽하게 깨끗한 가스레인지를 보고 공황 상태에 빠졌다. 그녀는 내 방으로 달려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지은아, 내일이 기일이야. 왜 집에 고기 한 점, 곡식 한 톨도 없니? 내일 아침에 시장에 달려갈 셈이야. 어떻게 손님들을 위해 상을 차릴 시간이 있겠어? 나는 차분하게 앉아 손톱을 다듬으며 달콤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어머님, 제가 완전히 특별한 제사를 준비하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당신 자신의 말씀을 잊으셨군요. 제가 아랫사람이라 어른들의 음식에 손을 대면 안 된다고요. 만약 제가 오늘 저녁에 요리를 시작했다면 음식 냄새가 온 집에 퍼졌을 것이고 저는 모든 것을 맛봐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제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죄를 저질렀을 것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을 위해 당신을 위한 개인적인 서프라이즈를 준비했습니다. 일찍 주무셔서 내일 김삼촌과 모든 친척들을 최고의 모습으로 맞이하세요. 박정희 여사께서는 나를 반신반의했지만 나의 자신감을 보고 내가 레스토랑에서 케이터링을 주문했고 내일 모든 것이 배달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자신을 안심시켰다. 그녀는 분해서 자기 방으로 가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던졌다. 내 마음대로 해. 하지만 내일 네가 나를 친척들 앞에서 망신시키면 나는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나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속으로 조용히 웃었다. 제가 당신을 위해 준비한 서프라이즈는 당신이 늙어서까지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이 게임에서는 규칙을 지시하는 자가 이깁니다. 그리고 저는 그녀의 규칙이 큰 가족 모임에서 실제로 얼마나 훌륭하게 작동하는지 보여줄 것입니다. 15일 이른 아침, 성북동의 고풍스러운 아파트는 왁자지껄한 목소리로 가득 찼다. 삼촌, 고모, 사촌들이 도시 곳곳에서 모여들었다. 박정희 여사께서는 우아한 짙은 보라색 드레스에 진주 목걸이를 하고 빛나는 얼굴로 손님들을 맞이했다. 그녀는 끊임없이 자랑했다. 네, 올해는 새 며느리가 생겼어요. 얼마나 살림을 잘하는지. 제가 쉴 수 있도록 자기가 모든 것을 준비하겠다고 하더군요. 앉으세요. 차 드세요. 곧 모든 것이 상에 차려질 겁니다. 박씨 집안 쪽의 고모들은 잔소리가 심하기로 유명했는데 찬성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자, 운이 좋구나.
큰 며느리가 작은 며느리를 그렇게 잘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은 가문의 행복이지. 아침 8시, 손님들은 이미 거실에 빽빽하게 앉아 세상 모든 것에 대해 즐겁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상한 것은 부엌에서 칼소리도 볶은 양파나 진한 국물 냄새도 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민주는 불안하게 왔다 갔다 하며 부엌과 아내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나는 단정한 비즈니스 정장에 머리를 깔끔하게 묶고 쟁반을 들고 우아하게 손님들에게 차를 날랐다. 모든 질문에 나는 가장 매력적인 미소를 지으며 정중하게 대답했다. 네, 그러세요. 9시가 되자 가문의 가장 어른인 김영수 삼촌께서 시계를 보고 박정희 여사에게 물었다. 정희야, 제사 시간이 다가오는데 왜 상을 차리는 것을 못 보겠니? 내 며느리는 어디 있니? 음식을 조금씩 내놓으라고 해라. 박정희 여사께서는 즉시 식은땀을 흘렸다. 그녀는 부엌으로 달려가 보니 내가 여전히 천천히 찻잔을 씻고 있었다. 그녀는 격렬하게 속삭였다. 지은아, 음식은 어디 있니? 왜 가스레인지가 차갑니? 나를 놀리는 거니? 나는 그녀를 쳐다보았다. 내 눈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순진했다. 어머님, 제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손님들을 위해 차와 음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제사 음식과 어른들을 위한 점심에 대해서는 제가 미리 경고했잖아요. 제 신분은 낮습니다. 어른들이 식사를 마치기 전에는 어른들의 음식에 손을 댈 권리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가문에 가장 존경받는 분들이 오셨습니다. 저는 더욱더 예의를 지켜야 하고 당신을 조금도 모욕할 수 없습니다. 박정희 여사께서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럼 너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니? 나는 즐겁게 미소 지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저는 시어머니가 조상들에게 보일 수 있는 진정한 효의 멋진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거실을 보세요. 제가 발표하러 갑니다. 박정희 여사께서 정신을 차릴 틈도 주지 않고 나는 가문의 모든 어른들이 앉아 있는 거실 한가운데로 바로 나갔다. 나는 헛기침을 하여 모든 사람의 주의를 끌고 크고 명확하며 극도로 공손하게 말했다. 존경하는 김영수 삼촌님, 사랑하는 삼촌들, 고모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할아버지를 기리는 위대한 날입니다. 제 남편과 저는 새로운 가족 구성원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모든 수고를 덜어드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 시어머니 박정희 여사께서는 전통과 가풍인 가부장제를 신성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녀는 새 며느리는 신분이 낮아 우리 가문의 제사 의식의 순수성과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어른들의 식탁이나 음식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십니다. 사람들이 속삭이기 시작했다. 김영수 삼촌께서는 박정희 여사님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나는 계속했다. 어머님의 가르침에 대한 깊은 존경과 박씨 가문의 조상들에게 최고의 경의를 표하기 위해 제 시어머니께서는 오늘 그녀가 직접 가스레인지 앞에 서서 모든 제사 음식을 손수 준비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녀는 그녀처럼 경험 많은 큰 살림꾼의 손만이 할아버지들께 음식을 바치기에 충분히 깨끗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제 낮은 신분 때문에 어머님께서는 단지 옆에 서서 차를 따르고 모든 분들이 식사를 마친 후에 당신들을 모시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제 어머니는 이미 부엌에서 준비가 되셨습니다. 부디, 존경하는 손님 여러분, 가문의 화로를 지키는 주된 수호자의 요리 솜씨를 즐기기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박정희 여사께서는 부엌 문에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핏기가 하나도 없었다. 그녀는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 만약 그녀가 지금 모든 것을 부인한다면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바로 그 규율에 대해 공개적으로 자신에게 뺨을 때리는 셈이 된다. 만약 그녀가 나에게 요리를 시킨다면 나는 다시 어른들의 음식에 손대는 것을 금지하는 주장을 사용하여 모든 친척들 앞에서 바로 거절할 것이다. 김영수 삼촌께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정희야, 너는 며느리를 너무 엄하게 키우는구나. 하지만 좋다.
가문에 대한 너의 열심은 칭찬할 만하다. 이왕 이렇게 된 거, 부엌에 가서 빨리 준비해서 제 시간에 맞춰라. 우리를 오래 기다리게 하지 마라. 여자들, 시간 있는 사람은 정리 좀 도와줘라. 며느리가 음식에 손대서 너의 위대한 규율을 어기지 않도록. 박정희 여사께서는 바닥에 뿌리 내린 듯 했다. 그녀를 평생 자랑과 잔소리 때문에 싫어했던 이웃 고모들은 그녀가 자신의 함정에 빠진 것을 볼 기회를 즉시 이용했고 부엌으로 쏟아져 들어갔다. 맞아, 우리 정희는 성북동 전체에서 가장 살림을 잘해. 가서 요리해. 우리는 감자나 깎고 파나 썰어줄게. 그리고 소금 간을 하고 모든 것을 담는 것은 네가 직접 해. 네가 지은이를 가르친 대로 음식이 깨끗하도록. 박정희 여사께서는 증오로 끓어오르고 분함에 숨이 막혔다. 그녀는 나를 갈기갈기 찢어버릴 듯한 시선으로 쳐다보았지만 그렇게 많은 권위 있는 친척들 앞에서 그녀는 이를 악물고 부엌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조용하고 평소에는 부엌이 전쟁터로 변했다. 거의 70세이고 내가 집에 온 순간부터 힘든 일을 위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던 박정희 여사께서는 이제 20명을 위한 여러 가지 음식을 혼자서 감당해야 했다. 당황한 그녀는 민준을 가게로 보내 닭고기, 고기, 생선, 그리고 채소를 사오게 했다. 민준은 미친 듯이 뛰어다녔다. 그의 얼굴은 땀으로 젖어 있었다. 나는 태연하게 거실에 서서 삼촌들과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었다. 때때로 나는 부엌을 들여다보고 문에 서서 지켜보며 외쳤다. 어머님, 소금 많이 넣지 마세요. 김영수 삼촌님, 혈압이 높으세요. 어머님, 목을 위한 닭고기는 더 고르게 써세요. 그렇지 않으면 상 위에서 보기 흉할 거예요. 친척들이 우리가 서투르다고 비웃을 거예요. 박정희 여사께서는 볶고 찌고 마음속으로는 피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늙고 떨리는 손은 칼을 꽉 쥐었다. 고기 조각은 너무 크거나 너무 작게 나왔다. 연기 타는 냄새, 기름 냄새가 그녀의 화려한 보라색 드레스에 스며들었다. 그녀는 나에게 도움을 청하고 싶었지만 입을 열 때마다 언제든지 나중에 먹는 규칙을 상기시킬 준비가 된 고모들의 비웃는 시선을 받았다. 제사 음식은 결국 준비되었지만 이 시간 늦게 음식이 나왔을 때 친척들은 흐트러진 제사밥, 고르지 않게 썬 닭고기, 그리고 식은 떡을 보며 실망하여 고개를 저었다. 김영수 삼촌께서는 조용하지만 박정희 여사께서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말했다. 정희가 늙었구나. 기운이 예전 같지 않아. 왜 그렇게 무리해서 이상한 규칙을 만들어냈을까? 지은이에게 모든 것을 준비하게 했다면 더 빠르고 더 맛있었을 텐데. 스스로를 벌주고 가족들 앞에서도 창피하구나. 박정희 여사께서는 고개를 숙이고 앉아 아무도 쳐다보지 못했다. 공식적인 부분이 끝난 후 모두가 식탁에 앉았다. 규율에 따라 엄격하게 나는 방구석에 틀어박혀 식탁에 앉지 않았다. 나를 초대했을 때 나는 겸손하게 대답했다. 아닙니다. 감히 그럴 수 없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새 며느리는 신분이 낮다고 가르치십니다. 그녀는 어른들이 식사를 마칠 때까지 기다리고 상을 깨끗이 치워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먹습니다. 제가 여기서 서서 당신들을 모시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모든 식탁에서 즉시 속삭임이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박정희 여사님과 얼마나 악독한지, 며느리를 학대하기 위해 어떤 봉건적인 잔재를 고안해 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결국 그녀 자신이 그 대가를 치렀다. 그녀의 가문 내에서의 권위, 그녀가 오랫동안 자랑해온 모범적인 큰며느리의 칭호는 한 번의 제사 후에 연기처럼 사라졌다. 박정희 여사께서는 상석에 앉아 있었지만 음식은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그녀는 내가 손님들에게 정중하고 환하게 미소 짓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완전한 승리의 미소였다. 그녀는 오늘부터 그 가풍이 공식적으로 그녀의 폭정적인 권력에 대한 사형 선고가 되었다는 것을 이해했다. 이 집에서
제사가 끝나고 손님들이 흩어졌다. 지친 박정희 여사께서는 소파에 쓰러졌다. 아파트는 다시 침묵에 잠겼다. 하지만 이것은 큰 변화 전의 침묵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 테이블 위에 오렌지 주스 한 잔을 놓고 조용히 말했다. 쉬세요, 어머님. 제가 그릇을 치우고 남은 것을 먹겠습니다. 당신께서 원하시는 대로 정확하게. 박정희 여사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그저 눈을 꼭 감았고 그녀의 주름진 뺨을 따라 쓴 눈물이 흘러내렸다. 가장 큰 싸움은 끝났고 새로운 질서를 세울 시간이 왔다. 그 끔찍한 제삿날 이후 박정희 여사의 이름은 성북동의 모든 골목에서 뜨거운 가십거리가 되었다. 예로부터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가십을 사랑했던 동네 아줌마들은 박씨 집안의 어른들 식사 후에 먹기 규정에 대한 이야기를 빠르게 퍼뜨렸다. 박정희 여사께서 길모퉁이 빵집이나 단골 식료품점에 갈 때마다 그녀는 비웃는 시선을 받았다. 그녀는 평생 자신의 명예에 광적으로 신경 썼다. 우아한 서울 토박이 여성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반평생을 바쳤고 고상한 예절을 지켰다. 하지만 단 한 번의 제삿날에 그 이미지는 무너졌다. 사람들은 그녀가 70세에 직접 잔치를 준비한 것을 칭찬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녀의 낡은 잔소리를 비웃었고 그 때문에 그녀의 며느리가 그녀 자신의 규칙으로 그녀의 손을 묶었다. 월요일 오후 박정희 여사께서는 위장약을 사기 위해 현관문을 나섰다가 계단 이웃인 안토니나 페트로브나와 마주쳤다. 안토니나 페트로브나에게는 그녀가 애지중지하는 며느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웃 간의 관계는 항상 서먹했다. 안토니나 페트로브나는 문 앞에서 빗자루질을 하며 비꼬는 투로 외쳤다. 어머나, 보세요. 박정희 여사님께서 오늘 직접 쇼핑을 가시네요. 지은이는 어디 갔어요? 왜 그렇게 당신을 힘들게 해요? 아니면 그녀는 여전히 당신의 유명한 규율에 따라 당신이 식사를 마칠 때까지 방에서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나요? 박정희 여사께서는 개처럼 붉어졌다. 그녀는 가죽 지갑을 꽉 쥐고 침착하게 말하려고 애썼다. 그녀는 일하고 있어요. 회사에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그리고 이런 사소한 일은 제가 직접 할 수 있어요. 제 이빨 걱정은 마세요. 안토니나 페트로브나는 콧방귀를 뀌었다. 빗자루가 아스팔트를 쓸었다. 저는 걱정 안 해요. 그냥 당신이 안쓰러워서요. 온 동네가 당신이 며느리를 잘 골랐다고 말해요. 진짜 재무팀장, 똑똑한 아가씨. 그리고 그녀가 당신 말을 얼마나 잘 듣는지 정말 완벽해요. 당신이 나중에 먹으라고 하니 그녀는 정말로 서서 기다려요. 당신이 그녀는 하층 계급이고 음식에 손대면 안 된다고 하니 그녀는 당신을 부엌에 혼자 남겨두고 4개의 상을 차리느라 고생하게 만들었어요. 오, 며느리를 그렇게 잘 키워서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직접 우는 것은 정말 큰 행복이겠네요. 박정희 여사께서는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다. 그녀는 이 독설에서 도망치듯 걸음을 재촉했다. 하지만 약국에 도착하자 그녀는 다시 한 무리의 주부들이 속삭이는 것을 들었다. 들었어요. 요즘 세상의 며느리에게 찌꺼기를 먹으라고 강요하다니. 박씨 집안은 지식인인 척하더니 실제로는 썩은 가부장제야. 그리고 그 집 며느리는 만만치 않은 사람이야. 양날의 검을 사용해서 할머니에게 평생의 교훈을 줬어. 이 속삭임들은 박정희 여사님의 자존심에 바늘처럼 박혔다.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권위가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집에 돌아온 그녀는 쾅소리를 내며 문을 닫고 텅 빈 거실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민준 할아버지의 초상화를 보며 그녀는 씁쓸함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가족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 노력했는데 왜 결과는 이렇게 비참했을까? 한편 나는 사무실에서 차분하게 일을 계속했다. 나는 여론이 내 편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악의를 느끼지는 않았다. 내 목표는 시어머니를 굴욕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와 민준의 삶을 옥죄는 무의미한 족쇄를 끊는 것이었다.
나는 그녀의 환상적인 권위가 무너졌을 때 그녀가 현실과 마주하고 변화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는 것을 이해했다. 이웃들의 침묵은 무서울 수 있었지만 패배를 통한 깨달음은 바로 내가 그녀에게서 기다렸던 것이었다. 수요일 저녁 집안의 분위기는 평소보다 더 무거웠다. 말없는 저녁 식사 후 박정희 여사께서는 다시 혼자서 초라한 접시들을 치웠다. 왜냐하면 나는 여전히 마지막에 먹기 규칙에 따라 옆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조용히 손으로 테이블을 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민준아, 지은아, 거실로 와라. 우리 이야기 좀 해야겠다. 민주는 지치고 불안한 시선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이 일주일간의 긴장 속에서 그는 많이 야위었다. 우리는 박정희 여사님 맞은편에 고풍스러운 의자에 앉았다. 오늘 그녀는 몇 살은 더 늙어 보였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익숙한 날카로운 빛이 없었다. 그 자리는 지친 기색이 대신했다. 그녀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나를 쳐다보았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권위가 없었고 오직 씁쓸함만이 있었다. 지은아, 네가 이겼다. 너는 내 규율을 이용해서 나를 잔인한 폭군으로 만들고 모든 친척들과 온 성북동에 웃음거리로 만들었다. 나는 새며느리가 그렇게 날카로운 머리와 강철 같은 인내심을 가졌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나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부드럽게 손을 무릎 위에 모았다. 어머님, 저는 결코 당신에게 이기거나 지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처음부터 말했습니다. 저는 단지 당신의 규칙을 최대한 엄격하게 수행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만약 당신께서 이 규칙들의 결과가 주위의 비웃음이 되었다고 보신다면 그것은 제 잘못이 아니라 규칙 자체의 잘못입니다. 그것들은 더 이상 현대 생활에 적합하지 않고 그 안에는 사람들 사이의 사랑이 없습니다. 그때 민준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어머니, 제발 이 모든 것을 멈춰주세요. 저는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와서 가정의 안락함을 원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문턱을 넘는 것이 두렵습니다. 당신은 제 아내에게 굴욕을 견디라고 강요하지만 결국 고통받는 것은 당신 자신입니다. 그리고 고통받는 것은 저입니다. 저는 당신과 지은이를 모두 사랑하지만 만약 계속 이렇게 된다면 저는 견딜 수 없습니다. 박정희 여사께서는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아들을 보고 그리고 나를 보았다. 제삿날 이후의 외로움과 피로가 그녀를 흔들리게 했다. 순간이 무르익었다고 판단한 나는 가방에서 미리 작성하고 깔끔하게 인쇄한 문서를 꺼냈다. 나는 그것을 테이블 위에 놓고 시어머니에게 밀었다. 이게 뭐니? 박정희 여사께서 눈을 가늘게 떴다. 나는 천천히 대답했다. 어머님, 이것은 문명화된 공동생활에 관한 계약서입니다. 저는 모든 가족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를 바탕으로 이것을 작성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증오 없이 한 지붕 아래에서 계속 살고 싶다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게임의 규칙이 필요합니다. 무조건적인 복종이 아닌 평등과 상호 존중에 기반한 규칙들 말입니다. 박정희 여사께서는 종이를 들었다. 그녀의 손은 살짝 떨렸다. 그녀는 내가 밤새 고민하며 각 단어를 신중하게 고려한 조항들을 읽기 시작했다. 민준도 텍스트를 들여다보았고 나는 그의 눈에 희망의 빛이 번쩍이는 것을 보았다. 계약서는 길지 않았지만 간결하고 엄격했다. 재무팀장 스타일로 박정희 여사께서는 각 조항을 천천히 읽었다. 방 안의 침묵은 벽에 걸린 낡은 괴종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다. 그녀가 첫 번째 조항에서 멈춘 것을 보고 나는 설명하기 시작했다. 첫째, 저는 어른들 식사 후에 먹기나 신분에 따른 분리 식사와 같은 낡은 전통의 완전한 폐지를 요구합니다. 이 가족에서는 모두가 평등합니다. 식사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먼저 온 사람이 요리하고 나중에 온 사람이 치우는 것을 돕습니다. 우리는 한 상에 앉아 같은 음식을 먹을 것입니다. 음식에는 주인과 하인이 없습니다. 오직 가족의 유대만이 있습니다.
박정희 여사께서는 미간을 찌푸렸지만 반대하지 않았다. 나는 계속했다. 둘째, 재정입니다. 저와 민준 씨는 정직하고 투명하게 비용을 분담할 것입니다. 이 돈은 식료품, 공과금, 그리고 힘든 청소를 위한 가사 도우미, 고용에 사용될 것입니다. 어머님, 당신은 힘들게 일할 필요가 없지만 이 돈을 우리 삶을 통제하기 위해 사용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셋째, 집안일입니다. 요리와 청소는 공평하게 나눕니다. 평일에는 제가 늦게 오기 때문에 제가 설거지를 하고 저녁 식사 후에 청소를 합니다. 민준 씨는 아침에 당신의 목록에 따라 식료품 구매를 책임집니다. 주말에는 제가 가스레인지 앞에 서서 당신이 좋아하는 요리를 만들고 당신은 명령이 아닌 당신의 경험으로 저를 지도하는 조언자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조항은 박정희 여사께서 가장 오래 머물게 했다. 개인 공간 존중. 어머님, 당신은 노크와 허락 없이 우리 침실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대가로 우리는 당신의 개인 공간을 존중합니다. 생활에 대한 모든 불만은 직접적이고 정직하게 가부장제를 이용한 강요 없이 표현됩니다.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내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동시에 용서로 가득했다. 어머님, 만약 당신께서 이 계약서에 서명하시면 저는 가장 공손한 며느리가 될 것을 약속합니다. 저는 당신이 아플 때 당신을 돌볼 것이고 우리는 함께 우리의 성공과 행복으로 박씨 가문을 빛낼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께서 서명하지 않으시면 죄송합니다, 어머님. 하지만 저와 민준 씨는 내일 당장 여기서 이사할 것입니다. 저는 이미 제 사무실 근처에 좋은 아파트를 찾아두었습니다. 민준 씨는 당신이 혼자 그를 모시도록 여기에 남을지 아니면 아내와 함께 자유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떠날지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민준은 내 손을 굳게 잡았다. 그는 어머니를 애원하는 시선으로 쳐다보았다. 어머니, 제발 우리가 평범한 아이들처럼 살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하지 마세요. 며느리의 눈에 담긴 결의와 유일한 아들의 지치고 실망한 얼굴을 보자 박정희 여사님의 마음속 철옹성이 무너졌다. 그녀는 갑자기 만약 계속해서 이 낡은 규칙에 매달린다면 이웃들에게서 권위를 잃을 뿐만 아니라 아들, 자신의 자존심, 그리고 삶의 의미를 잃게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숨 쉴 것이 없는 불은 꺼지거나 온 집을 태운다는 것을 잊었다. 나의 통찰력은 그녀가 이 쓰라린 진실을 직시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조용히 말했다. 나는 항상 우리 가문의 이익을 위해 내가 존경을 알도록 이것을 한다고 생각했다. 나는 너희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만약 동네가 나를 비웃는다면 나는 견딜 수 있다. 하지만 만약 민준이가 나를 버린다면 내가 왜 살아야 하니? 박정희 여사께서는 테이블에서 만년필을 들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마치 맞은편의 여자가 이 모든 일이 있은 후에도 정말로 자신에게 잘해줄 것인지 확인하려는 듯 나는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진심 어린 약속의 끄덕임이었다. 박정희 여사께서는 계약서의 아래쪽 구석에 서명했다. 그녀의 필체는 약간 떨렸지만 명확했다. 마지막 서명이 완료되었을 때 나는 민준이 마치 1톤의 짐을 내려놓은 듯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것을 보았다. 그는 어머니를 껴안으러 달려갔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고마워요. 어머니, 우리 가족이 훨씬 더 행복해질 거예요. 나는 일어나 가까이 다가가 박정희 여사님의 빈손을 잡았다. 처음으로 나는 아무런 보호 없이 그녀에게 직접 닿았다. 주무세요, 어머님. 내일은 제가 일찍 일어나서 당신이 좋아하는 대로 치즈와 베리를 곁들인 집에서 만든 팬케이크를 준비할게요. 출근하기 전에 함께 아침 식사를 해요. 박정희 여사께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내 손을 가볍게 쥐었다. 그녀의 항복은 적에게 패배한 것이 아니라 상식과 가족의 유대에 굴복한 것이었다.
이 낡은 규율은 이제 낡은 공책 속의 슬픈 추억이 되어 사랑과 이해에 기반한 규칙에 자리를 내줄 것이다. 그날 밤 성북동은 여전히 조용했다. 하지만 박씨 집안에서는 진정으로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다. 그 일요일 아침, 황금빛 햇살이 서울의 낡은 지붕들을 비추고 있었다. 박씨 집안의 부엌에서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즐거운 웃음소리가 들리고 신선한 음식의 매혹적인 향기가 감돌았다. 더 이상 패스트푸드 상자나 급하게 끓인 라면은 없었다. 나는 가장 신선한 치즈와 달콤한 베리를 사기 위해 일찍 일어나 시장에 갔다. 박정희 여사께서는 간단한 홈드레스에 머리를 깔끔하게 빗고 부엌으로 내려왔다. 그녀는 더 이상 교도소 간수 같은 표정으로 소파에 앉아 기다리지 않았다. 그녀는 싱크대로 다가가 내가 반죽을 만지고 있는 것을 보고 조용히 말했다. 내가 베리 씻을게. 반죽은 덩어리지지 않게 잘 봐. 나는 미소 지으며 그녀에게 채를 건넸다. 네, 어머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팬케이크에는 당신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도록 그 사워크림과 집에서 만든 잼을 꺼낼게요. 박정희 여사께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주름진 손은 능숙하게 베리를 골랐다. 신문을 사서 키오스크에서 돌아온 민주는 이 광경을 보고 문에서 멈춰섰다가 활짝 웃었다. 와, 오늘 우리 집 부엌에는 이렇게 멋진 2명의 살림꾼이 있네. 3배는 먹어야 할 것 같아. 정확히 아침 8시 아침 식사가 큰 식탁에 차려졌다. 처음으로 3개의 의자가 서로 가깝게 놓였다. 나는 박정희 여사님께 상석에 앉으시라고 권했다. 그리고 민준 옆에 앉았다. 아무도 서 있지 않았고, 아무도 기다리지 않았고, 아무도 남은 음식을 먹지 않았다. 박정희 여사께서는 팬케이크를 들고 사워크림을 듬뿍 뿌리고 한 입 베어 물었다. 그녀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맛있네. 우리 딸이 요리를 꽤 잘하는구나. 다만 치즈에 설탕을 조금 덜 넣었으면 좋았을 텐데. 나는 웃었다. 알겠습니다. 내일은 참고할게요. 많이 드세요. 어머님, 힘내세요. 아침 식사는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우리는 민준의 회사 일, 별장 수리 계획, 그리고 다음 주말에 우리 가족에 대한 인상을 바로잡기 위해 김영수 삼촌님을 차에 초대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때때로 박정희 여사께서는 최고의 팬케이크를 내 접시에 그리고 민준의 접시에 놓아주었다. 그녀의 얼굴은 편안해졌고 주름은 덜 험악해 보였다. 식사 후 내가 그릇을 치우기 위해 일어서자 박정희 여사께서 나를 멈춰 세웠다. 나도 내가 치울게. 너희는 민준이랑 같이 강변에 산책이나 다녀와. 둘만의 시간을 가진 지 오래됐잖아, 그렇지? 이런 사소한 일은 내가 혼자 할 수 있어. 나는 민준을 쳐다보았고 그는 장난스럽게 윙크했다. 우리는 손을 잡고 거리로 나섰다. 다가오는 서울의 봄 기운을 느끼며 나는 앞으로 우리에게 갈등과 의견 차이가 있을 것을 알았다. 이상적인 사람은 없으니까.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기댈 수 있는 견고한 토대가 있었다. 평등과 사랑. 나의 전쟁은 처벌이 아닌 치유로 끝났다. 나는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이성을 사용했지만 결국 가족을 지키기 위해 마음을 사용했다. 성북동의 아파트는 더 이상 낡은 잔재를 위한 감옥이 아니었다. 문명과 인간성의 빛 속에서 각자가 자신의 합당한 자리를 찾은 진정으로 아늑한 집이 되었다. 나는 이 시작에 만족했다. 아마 이것은 내가 내 인생에서 맞춘 가장 성공적인 회계 균형이었을 것이다. 개인적인 자아와 가족의 행복 사이의 균형.